이제를 시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제가 맡은 오늘의 주제는요. 이거 안 누르는 거죠? 안 누르시면 돼요. 네, 전국형 권리중심 일자리 정책의 변화 및 지역사회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할 건데요. 너무 긴가요? 네. 너무 길어요? 누가 내려오고 있어? 네, 아무튼 제가 내용 전달할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이 좀 빠르게 전달해서 조금 더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전국이 아니라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몇 명 되는가? 야, 많으시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 네, 해보니까 재밌죠? 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노동에 관련 법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노동에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 장애인과 연관된 법률도 있겠죠. 그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로 높은 법이 헌법이죠. 네,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에는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 꼭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나열해 놓고 있는데요. 헌법 제3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네. 우리 장애인도 국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의 고용을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장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에 맞게 그냥 집에만 있고 시설에서만 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월급도 받고 일상생활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애인의 고용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32조에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뭘까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낮은 임금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하로 월급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최저시급이 얼마냐? 이게 해마다 공제가 되죠. 올해는 9,860원이가 될 거예요. 이게 최저시급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9,86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법이. 자, 그래서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법이 있어요. 최저임금법에는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법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이하를 줘도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를 해놓고 또 최저임금법을 만들어서 단 장애인들 중에
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악법이,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악법이 대한민국 법에는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노동에 관련된 우리한테 중요한 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동의 현실을 볼게요. 장애인의 노동의 현실입니다. 일단 장애인의 고용 현황과 장애인의 고용 예서의 배제에 대한 예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이 나옵니다.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대개 경제활동 인구를 셀 때는 15세 이상 나이를 계산합니다. 이게 15세 이하면 아동으로 분리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이상 중에 주부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제외를 시켜요. 왜 취업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제외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1.2%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전체 장애인의 51%예요. 반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봤더니 중증 장애인은 2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9%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79%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국민은 69%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31%라는 소리예요. 이 31% 안에는 아까 말했던 주부도 있는 거고 대학생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장애인들은 중증의 장애인들은 결혼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중증 장애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2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79%는 노동에서 무능력자,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이 되게 많아요. 우리 장애인의 한 20% 정도가 중증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2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증 장애인들을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버리는 거죠. 여겨버리는 거죠. 제가 사례를 한번 들게요. 저도 중증 장애인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핸드폰처럼 마이크를 끼고 하는 거예요. 손을 잡기가 어려워서. 제가 만약에 일반 기업에 가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디오를 만들려고 하면 라디오를 못 쓰는 손으로 잘 만들까요? 볼펜을 조립하라고 하면 볼펜 조립을 잘 할까요? 못해요. 저는 일반 기업에서는 비경제 활동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일할 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처럼 만약에 장애인 일자리다 그러면 일자리 사업도 저는 참여할 수 없어요. 청소할 수도 없고 뭐 걸레질을 할 수도 없고 뭘 옮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 않고 집에서 그냥 실업자로 부모님이 주는 돈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도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생필품도 사야 되고 핸드폰이 필요하면 핸드폰도 사야 되고 한 달에 쓰는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중증 장애라고. 중증 장애. 그런 것을 수치로 지금 나타낸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기에 지금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취업자 현황입니다. 그러면 취업되어 있는 장애인들 중에 분석을 해봐야죠. 취업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72%가 남성입니다. 여성은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 여성이 더 취업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 정도를 봤더니 취업해 있는 전체 장애인 중에 20% 정도밖에 중증 장애인이 없어요. 나머지는 80%가 경증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의 수를 보더라도 중증의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취업하기가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 현황입니다.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은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3.4%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해야 돼요. 그리고 민간기업은 3.1%를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를 보면 3.1%밖에 고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분석을 보면요. 공무원은 2.97%고요. 근로자는 5.83%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정식 상용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계약직이라는 소리입니다. 단기 계약직. 단기 계약직은 5%가 넘어요. 의무 고용률을 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정규직 공무원들은 3.4%를 채우지 못한 거죠. 간호수는 교육청을 지금 예를 들어봤어요. 교육청은 공무원이 1.94%예요. 그러니까 2%도 안 돼요. 근데 근로자는 몇 %라고 돼 있어요? 3.81%예요. 자, 이 3.82%가 누구냐면요. 특수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3년 졸업하면 이전 같은 하는 게 있잖아요. 전공과 맞아요. 전공과. 이 전문대 같은 기술을 가르치는 전공과 과정이 2년이 더 있어요. 거기에 졸업하신 분들이 교육청에서 6개월, 7개월 단기 인턴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숫자를 취업자로 올려버린 거예요. 6개월, 7개월이면 떨어지는데 일 못하는데. 그래서 의무 고용률을 마치 준수한 것처럼 등록을 해요. 그리고 이 의무 고용률에는 중증 장애인들은 2명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실제 인수를 치면, 명수를 치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강현석이가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2명분이 계산돼요. 2명이 고용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폐가 많죠.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조금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되게 큰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동사무소나 도청, 시청 가보지만 장애인이 이렇게 많이 보이나요? 많이 안 보입니다. 이게 천원 수치로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낮춰서 높여서 보고하는 현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현실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은 아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의 퍼센트가 나옵니다.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들은요 67.9%가 아예 장애인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내버려요. 그래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으면 분담금이라는 걸 내게 돼 있어요. 그 분담금이 1년에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1조 원에 육박해요. 이게 오히려 기업들이 장애인을 많이 써야 되는 이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자. 왜? 너희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 중증장애인들 일 못하잖아. 어떻게 볼펜 만들고 어떻게 차 조립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장애인 노동의 현실이고요. 비정규직 현황도 있습니다. 네, 보면 비정규직 퍼센트가 되게 높죠. 전체가 몇 퍼센트 되겠죠? 예? 67% 장애인이 일하는 것 중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67%입니다. 정규직은 30%밖에 안 돼요. 중증 장애는 더 심하죠. 66%가 비정규직. 그러니까 내가 쭉 입사했다라고 해서 쭉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 돼요. 지금 권리중심의 일자리도 계약 기간이 얼마죠? 1년이에요. 내년에 또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 일자리는 안정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번 얻으면 내가 큰 잘못을 하기 전까지는 이 일을 꾸준히 해야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집사람 밥도 해주고 내 자식도 키우고 집을 얻으면 월세도 내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직장이 없으면 그런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라고 하는 것, 직업이라고 하는 건 안정성이 담보돼야 돼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없애자 하는 말이 그런 말들이에요. 너무 불안하니까. 하지만 비정규직의 비율이 장애인들은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많다. 특히나 중증장애는 더더욱 많다는 것을 수치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금도 볼게요. 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달에 받는 임금 평균을 봤어요.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곳이에요.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을 줘요. 그런데 평균은 117만 2천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보호자업장은 45만 6천원입니다. 한 달에 일을 해서 45만 6천원을 받습니다. 자, 시급은 오를 수 있어요. 시급은 이때 당시 시급이 8,590원이었습니다. 월에 받는 최저임금은 179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117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월에 받는 내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 이하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 생활이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장애인의 경우 더 필요한가 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공공일자리잖아요.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왜 필요한지를 볼까요? 장애인의 52.5%가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는데 2020년대에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도 보장해 주시고 고용도 보장해 주세요 라고 하신 장애인분이 반이 넘어요. 그만큼 소득에 대한 또 생활비에 대한 생활 안정에 대한 이런 것들의 요구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근로의 권리에서 지금 배제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권리의 차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순 제조의 능력만을 노동의 상품으로 인정하여 중증장애의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 그냥 뭐든지 제조업이야. 손으로 만드는 일이야. 뭐든지 떡도 손으로 만들어야지, 김도 손으로 만들어야지. 다 손으로 만드는 일이야. 손을 쓸 수 없는 중증장애는 어떻게 하나?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먹고 살아야 돼. 우리들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노동의 권리를 토대로 장애인도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상품으로 인정받자. 꼭 손으로 만드는 제조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면 아까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들도 그런 권리들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홍보도 해주고 캠페인도 해주고 그런 장애 국민들을 상대로 인식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 일도 일이라는 거예요. 음료수 만들고 생수 만드는 그런 게만 일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입만 가지고 떠들어도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권리들, 우리도 인간이니까 똑같이 대해주세요. 장애인의 권리를 얘기해주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식이 나아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우리 활동고려처럼 이렇게 싸워서 권리를 주장해서 받아낸 권리처럼 이런 것도 커다란 의미 있는 일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장애인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증의 장애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의 논리에서 제외된 고용이 아닌 권리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공공 영역에서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냥 시장의 논리, 얼마만큼 생산성이 있느냐, 얼마만큼 생산품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만 따지지 말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과 의미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민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권리중심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역설이 됩니다. 그러면 권리중심의 일자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있습니다. 1975년도에 유엔에서는 모든 세계에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협약을 만들어요. 협약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협약서에 2006년도인가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해서 우리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의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고서를 받아요. 각 나라마다 보고서를 받아요. 그래서 13년도에 대한민국도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엔에 있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이제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봤던 장애인 권리위원들이 대한민국 정부한테 권고를 합니다. 권고. 첫 번째 권고는 뭐냐?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장애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그런 교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앞장서서 장애인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들 이런 것들을 하라고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를 하고. 자, 이거를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공무원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캠페인도 하고 막 서명들도 받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못하죠. 그리고 비장애인이 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것 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이 일을 우리 중증장애인이 하자는 거야. 공무원들이 못할 일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는 거야. 대신에 월급을 달라는 거지. 그러면 국민을 상대로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도 홍보하고 길거리에서 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도 하고 춤이나 노래나 뭐 연주나 이런 걸로 장애인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중심의 일자리, 공공일자는 3대 직무가 있습니다. 3대 직무. 첫 번째가 권리옹호 직무입니다. 우리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받도록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직무가 있고 인식개선 직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의 국민들을 상대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도록 개선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일도 3대 직무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년도 기준으로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지자체별 현황이에요. 서울특별시가 400명 채용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 50명, 경기도 500명, 강원도 41명, 전라북도 76명, 전라북도 93명, 경상남도 100명 이렇게 올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를 좀 지원을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한테는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뭔가 계획을 세워주고 함께 할 전담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올해도 사회공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행동 주간에 전국 장차연에서 해마다 요구했던 것처럼 올해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줘라. 그래서 200명까지 늘려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담 인력도 해줘라. 일자리 하시는 10명당 전담 인력을 1명씩 해줘라. 그리고 한 달에 60시간 이상 해줘라. 그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라북대에 주장을 했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거의 이제 확정인데요. 136명까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200명까지는 안 되고 136명.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굉장히 줄여놨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6천억 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산을 올릴 수가 없대요. 깎지 않는 거면 다행이네요. 6천억 원을 깎아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장애인의 어떤 그 중증장애인의 이 노동, 근로의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136명으로 인원을
늘려주겠다라고 했고요. 근로시간은 56시간과 60시간을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기관은 60시간을 줄 수도 있어요. 또 어느 데는 56시간만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 이 예산에는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의 퇴직금이 지금 예산에는 없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관은 난 퇴직금 주겠다라고 하면 60시간을 하면 되는 거고, 오늘 예산이 없으니 퇴직금 못 주겠다, 56시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당 급여는 내년도 최저시급이 9,860원 계산해서 여러분들 일한 시간만큼 계산을 할 거고요. 전담 인력은 15명을 요구하는데 4명이 삭감돼서 11명, 그래서 기관당 1명씩 줄 것 같아요. 기관당 1명씩. 그 다음에 담당 인력의 인건비는 206만원, 최저임금입니다. 월 최저임금. 그 정도 수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증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탈선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거는 장애인 복지과가 만든 거고, 실제로 예산과에서 이거를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장애인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엘도 내년에 더 받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1년마다 공모를 해요. 여러 기관들이 하겠다는 기관들이 막 경쟁을 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일을 하는 거고, 떨어지면 또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도 그 주장을 했어요. 기존에 받는 데대로 그냥 해줘라. 신규로 뽑는 단체가 뽑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쯤에 잘리면 되겠느냐. 제가 그랬더니 전국이 다 전부 다 1년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136명이 도청에 가서 퇴직금 들라고 대고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일했으니까 퇴직금 가게도 1년 동안 일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때는 같이 모여서 우리 퇴직금, 우리의 근로성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전국형 일자리는 어떤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최대한 최경증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지금 중증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중증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최자를 보면서 더 장애가 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개발해내서, 직무를 개발해서 그분도 사회적인 공헌이 가능하도록 일자리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최경증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전남은 최경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나 활동지원사 등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느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요. 이게 아주 장애를 심해야 되고, 나 혼자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인. 특히나 내려면 장애인, 척수장애인, 근육장애인, 언어, 청각, 시각 등은 중복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자. 그리고 탈시설을 준비하는 장애인, 또 탈시설을 하고 있던 장애인, 이런 분들을 좀 우선순위로 해주자라고 하는 전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들도 보니, 저는 이제 올해는 안 했는데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너무 문화예술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3대 직무 아까 있었잖아요. 권리용어, 문화예술, 인권개선, 인식개선, 이 세 가지를 좀 고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수행기관끼리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또 중복 사업 같은 것을 좀 피하고, 또 공동의 사업을 할 것은 공동의 사업으로 하고, 그래서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여러 수행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하면 더 규모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30분 안에 끝나는데 좀 지났네요. 네. 죄송했습니다. 네.
그